네, 코스피 현재 1885선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역시 하락세 움직임 537선. 좀 생각보다 좀 약하죠? 지금 바다 건너, 아니죠. 바로 옆에 있는 국가는 3% 정도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죠. 김종효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어떠셨어요? 좀 괜찮으셨어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흐름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 심리도 그렇고요, 뭐 시장의 거래도 그렇고 주변 업계 분위기도 모두 좀 어둡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뭐 아무래도 저도 SNS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이 업계 상황상 증권업에 이제 계신 분들이 거의 친구의 대부분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 올라오는 얘기들 중에서 별로 좋은 얘기들은 없더라고요. 좀 많이 아쉽다라든지 아니면 현재 이 하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뭐 약간의 뭐 분노 섞인 얘기도 있었고 좀 자조의 목소리도 있었고 아주 허탈하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최근에 이제 시장의 급락이 너무 갑자기 나와서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한 주는 대부분 손실을 보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 그동안 소액을 많이 받더라도 손실로 다시 내려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글쎄요, 원래 뭐 코스닥 개별주를 최근에 잘 투자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원래 그렇게 수익률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소외된 종목의 뭐 차화정, 과거 차화정 종목들 이런 종목들 들고 있다가 52주 신저가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상 그대로 뭐 쫓아갔다. 그래서 뭐 코스닥에서 수익 많이 내셨던 분들은 다 되돌리는 모습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에서 잘라낼 수라도 있잖아요. 수익에서 이제 그게 깎이는 거니까. 근데 손실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던 분들은 지수가 추가적으로 레벨 다운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 매도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매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힘든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좀 많은 말씀을 드려보냐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시장이.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아서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참 여러 가지 부분 복잡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좀 얽혀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좀 더 풀어가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자는 생각이 있어서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의 특징을 좀 살펴주세요. 일단 외국인, 삼성전자 가장 생각이 많이 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유동성의 추가 공급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당장 이제 눈앞에 다가온 18일부터 19일 날 있을 FOMC 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ECB에서 추가적으로 주변 국채 안 사겠다. BOJ에선 추가 대책 없다. 거기에다가 이제 FRB 쪽에서는 우리 여름이면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심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좀 위험해 보이는 국가의 채권들을 팔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이제 그들 국가의 CDS는 급등하고, 채권 금리 급등하고, 환율 가치는 급락하는 그런 모습, 또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트리플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 시장도 이제 동일한 모습을 겪었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 내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던 종목 중 하나였기 때문에 한국을 매도하리라는 것을 한 일부 세력들, 뭐 투기적인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의 변동성을 더 키웠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시각의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IT 부품주들은 더 많이 내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이 뭐 200조에 가까이 된 이런 종목군들도 순식간에 뭐 10% 이상의 주가가 내리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좀 벌어지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타난 이 여러 가지 우려들은 결국은 이 선진국에서 돈이 그 돈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공급만 해줬던 이런 돈들이 들어갈 수 있다. 민간으로 돌기도 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우려에 의해서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러한 핵심이 아직까지도 이제 시장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쪽에서 풀었던 돈이 들어가면 아직까지 실물 경제로 전이되지 못했던 뭐 우리 증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신흥국 쪽에서는 더 큰일 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뭐 선진국도 마찬가지. 선진국도 돈은 별로 안 돌았지 않습니까? 금융권 내에서만 돈이 돌았고 실물로는 돈이 거의 안 돌아서 문제였던 거고요. 지금 이제 신흥국 같은 데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라도 많이 채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상수지마저 적자를 보이고 있는 이런 국가들은 외국인이 돈 조금만 빼가면 바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헤지 펀드와 함께
헤지펀드와 같이 움직였던 엔캐리 자금들. 네. 최근에 엔화가 금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이런 엔캐리 자금들이 청산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성을 더 키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은 변동성이었어요. 뭐 이렇게 흔들림이 이렇게 심한가 할 정도로 올라도 걱정이고 내려도 걱정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서의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살펴보죠. 다음 주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 결론부터 좀 알려주세요. 예. 다음 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눈앞에 닥쳐 있는 가장 중요한 건 18일, 19일이라서 과연 이 FRB의 헤게모니, 네. 즉 기존의 비둘기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헤게모니가 여전히 살아있느냐 핵심입니다. 뭐 추가 대책 안 나올 거 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뭐 금리를 더 내릴 데도 없고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 통화 완화책을 변화시키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확신 같은 걸 줘야 되는데, 저번에 버냉키가 그런 확신을 주지 못하면서 네. 8월에 그만둔다면서 확신도 안 주고 떠나? 그러면 버냉키 영향력은 이제 끝났어. 레임덕이야. 시장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레임덕을 이어나갈 수 있는 차기 주자가 보여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는 시장에서 모두 자닛 옐런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총재를 역임했던 피셔 총재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건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기도 한데, 서머스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 근데 서머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재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왔을 때 만약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기존에 약간의 트러블을 보이던 그런 연준 의원들의 성향을 떠나서 서머스 같은 사람을 만약에 그 자리에 앉혀버리면 긴축 기조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죠. 네, 바로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을 최소한 불식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그거고요.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과연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냐 여부.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흔들리고 있는 건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시장의 일드갭이라고 하는 것과 위험 회피 개수를 네. 나타낸 것인데요. 위험 회피 개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일드갭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드갭이 뭐죠? 일드갭이 뭐냐면 네. 주식시장에서 미리 계산해 놓은 12개월 포워딩한 이 퍼의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퍼가 10배라면 이것을 1로 만드는 역수는 네. 결국 10이 되는 거죠.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역수인 이제 10%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무위험 채권 수익률을 뺀 것을 일드갭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걸 측정하느냐?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주식의 매력도가 커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일드갭에서 과연 현재 일드갭을 하락시키고 있을 때 뭐가 하락시키고 있는 거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드갭이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EPS의 변화로 인해서 퍼가 낮아졌을 때 일드갭이 올라간다면 긍정적이지만, 최근처럼 채권 수익률이 떨어져서 일드갭을 벌려놓은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었죠. 근데 지금 반대로 또 이거는 이 EPS는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채권금리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드갭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 3년 동안 계속 떠들었던 게 일드갭 수익률을 보면은 분명히 주식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이러한 논리는 깨질 가능성이 현재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시티그룹에서 측정하는 매크로 지수인데요. 리스크 지수는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반대로 매크로 서프라이즈 지수는 선진국은 괜찮지만 신흥시장은 계속 아래로 하향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인도 같은 국가들이 문제라는 거고요. 돈이 빠져나오게 되면 경상수지 적자 국가들은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주요 업종의 실적 추정인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5월 달에 지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5월 달에 이제 추정했을 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 유틸리티, 통신업종, 네. 화학업종 일부 정도, 에너지와 건설 일부 정도, 이 정도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의 실적 추정이 여전히 좀 불분명하다라는 점. 그래서 반도체를 제외한 몇몇 종목을 제외할 경우에는 실적 추정이 아직도 좀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세계 금리가 모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국 CDS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도 장단기 국채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설명하자면 좀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건 어쨌든 안 좋은 겁니다.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건설이라든지 금융, 증권처럼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들은 이런 상황에서 부실한 회사일수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 분위기 안 좋다 보니까 내일이면 망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막 상한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것처럼 네, 일종의 좀 움직이나요? 머니게임 성격의 흐름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일단 18일부터 19일 날 있을,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까지 있을 이 FOMC에서 과연 시장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느냐, 그 믿음을 줬을 때 외국인들이 시장 내로 복귀하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종목 선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업종의 과연 수익 추정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리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이 상황 자체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예, 미국의 중앙은행의 레임덕, 이런 현상 얘기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 중에서 좀 섹터별로 좀 들어가 볼게요. 화학주를 보고 있는데 화학주는 워낙 정유, 뭐 다른 뭐 화장품 이런 게 많이 섞여 있어서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 석유화학주나 이쪽을 보게 되면 계속 연일 신저가예요. 반등 올라가다 다시 내려가고 다시 내려, 이런 흐름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민감주, 산업 경기 섹터를 좀 보자라는 쪽도 있기는 있는데, 그 지수의 흐름들을 보면, 업종 섹터 흐름 보면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예. 근데 주가가 미래 반영이라고 하죠. 뭐 짧게는 3개월, 길게 6개월 정도를 먼저 선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흐름 보면 뭐 3분기까지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유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수요도 둔화되었지만 그동안 이제 수출로 돈을 많이 벌면서 이들 주가들이 이제 차화정 시대를 이끌었던 건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수입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전체적인 합성 수주의 수입량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이 줄어든 중국 수입량 자체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전체적인 지금 산업활동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산업 생산 계속 떨어지고 있죠. PPI 떨어지고 있죠. 재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재고가 줄어들면서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기 상황을 안 좋게 보다 보니까 아예 지금 재고를 안 쌓아두고 있는 거고요. 가동률이나 지금 산업 생산, 전력 소비율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 건 수요가 안 좋아서 가동률을 오히려 낮추고 재고를 안 쌓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PPI가 마이너스로 간 지 벌써 몇 개월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건 공급단 쪽에서는 여전히 수요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건 이러한 요인이 결국 유럽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준비된 그림에서는 중국의 수출 물량과 유럽의 수입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유럽의 주요국들의 수입 물량이 모두 줄어들면서 중국의 수출 물량도 같이 줄어들고 있죠. 결국은 쪽이 유럽 수출도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 거. 전체 수출에서 30% 이상이 유럽항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가장 많은 최대 무역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인데, 유럽의 수요가 빠르게 살아나지 않는다면 중국의 이런 산업 생산 수요가 계속 둔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중국 내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데다가, 그래서 이런 모습을 고려해 본다면 중국을 바라보면서 성장해왔던 석유화학 업체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주의할 만한 요소들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적 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장기적으로 봐도 안 좋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더 안 좋습니다. 더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 수요 공급의 문제인데, 수요가 늘어나는 것보다 공급단이 최근에 너무 빨리 늘어나서 문제였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고 수요가 조금 살아나게 되면 이게 좀 궁합이 맞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 이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제한적인 자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유한한 자원을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죠. 또 중국 중심의, 브릭스 중심의 제조업이 강세를 보이면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게 소재 산업재 이런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흐름이 바뀌면서 얘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자원이 유한하다고 생각했는데, 유한한 자원 중에서 더 많은 자원이 발견이 된 것이 바로 셰일가스. 또 셰일가스의 가장 핵심은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수압 파쇄 공법이라고 하는 기술 혁신이 결국은 미국에서 유가를 떨어뜨리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미국의 대중동 전략이 바뀌기 시작했고, 굉장히 큰 그림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다란 말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셰일가스 안에서 타이트오일이라고 하는 기름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에탄 수요나 이런 것들이 모두 증설될 가능성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도 현재 지금 수요 공급이 대충 맞거나 공급이 조금 높은 수준인데, 미국에서 이제 수출 물량을 늘리게 되면
장기적으로 수요 공급이 또 깨질 가능성, 그래서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부터 이게 오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2013년도에 생산되는 물량은 미국 내에서도 소화하지 못할 정도의 물량입니다. 그렇지만 2014년, 2015년으로 가면 갈수록 증설 계획과 함께 생산 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출을 한다라는 거죠, 미국이. 그러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석유화학 시장은 이 공급 물량, 수요량이 충분히 증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마진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드리려면 석유화학 업체, 국내 석유화학체 소위 말해서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빠르게 변해야죠. 그러니까 더 고부가 가치로 가든지 아니면 석유화학 설비를 뭐 일부 외부에 매각을 하고 다른 뭐 산업으로 돌든지 아니면 마진율을 낮춰도 살 수 있을 정도의 뭐 저비용 구조를 맞춰 놓는다든지 그런 이제 이 경영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단에 있는 업체들은 벌써 다 이제 변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국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중국은 최근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이 설비 투자, 석유 투자의 설비 투자 쪽은 기존에 이제 에탄 크래커 이런 것들이 아니라 NCC 이런 것들이 아니라 최근에 석탄화학 쪽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이 석탄화학이라는 게 뭐냐면 석탄에서 기존에 이제 좀 좋은 유연탄을 가지고 이제 유기물들을 분리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과거에는 그 기술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서 분리해내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뭐 공해도 너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거 이제 에탄이나 이런 거 생산해내려고 석탄 분해하다가 오히려 이제 환경오염만 하겠다 해서 안 했다가 최근에 이제 기술 개발이나 여러 가지 것들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석탄화학 쪽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 제품의 가장 중요한 원료가 되고 있는 이 에탄이라든지 뭐 메탄 이런 것들의 생산을 석탄에서 뽑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느냐? 모두 2014년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중국에 프로필렌 아니면 그다음에 에틸렌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 같은 것들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수출한 물량들을 석탄화학으로 중국이 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 공급 쪽에서 봤을 때 원유와 관련된 부담도 있지만 그 원유 그 하단 쪽에 있는 에탄이라든지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같은 이 석유화학 그 다운스트림 쪽에 놓여 있는 제품들도 석탄화학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자체 생산이 가능한 이 수급 구도가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에틸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마진이 떨어질 정도로 공급 과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증설 계획이 올해 내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캐파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에틸렌 스프레드는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설 계획은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러니까 석유화학 산업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공급 과잉에 빠질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요소들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좀 갈 길이 멀어 보이나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좀 단기적으로도 많이 내렸다,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섹터라는 말씀이시네요. 이 단기적인 전략, 한 2, 3개월 정도를 보는 단기적인 전략에서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요 석유화학 제품 마진 스프레드가 최근에 부타 뒤에는 급락하고 있지만 그 외 제품들 뭐 LDPE라든지 PVC, EG, 그다음에 ABS 뭐 이런 것들은 가격이 그래도 견조하게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분기별 실적을 봤을 때 2분기나 3분기에 저점이 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최소한 이제 바닥을 찍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또 하나 이제 밸류에이션은 많이 낮아졌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투자할 만한 종목군들은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에너지 화학 업종의 이익 추정인데 이게 지금 바닥이거든요.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내려가도 그 폭은 제한적이고 주가는 선반영해서 미리 내려간 것을 고려해 본다면 뭐 한두 달 정도, 한 3달 정도 내를 바라보는 짧은 시각에 있어서는 낙폭과대주에 대한 투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고 낙폭과대주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생산 여력이 있고 자산 가치가 높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투자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만 보면 돼요? 어떻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네. 얘기가 달라지는데 사업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바꿔나가고 있는 삼성, LG화학 정도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태양광 쪽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 OCI나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군들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방송을 보니까 제가 이제 심재엽연구원과 그 자동차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한 게 나오는데 전기차 핵심 중에 하나가 차의 경량화거든요. 차 경량화 관련 종목으로서 최근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대EP 같은 종목군들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충분히 아직 성장 여력은 남아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G화학은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석유화학 말고요. 뭐 하이브리드 화학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자재료 쪽 보자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다른 쪽이세요? 이 그러니까 석유화학 쪽에서는 최소한 뭐 돈을 벌어주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만 네, 그다음에 이제 전자재료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과거 이제 50만 원 했을 때 2014년, 2015년 실적을 미리 끌어다 썼다가 이제 그게 조금 지연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적들이 다가오는 2015년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순수하게 좀 석유화학 쪽으로 좀 보는 쪽에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좀 종목들은 좀 피해야겠네요. 결론적으로. 그런 종목군들 뭐 미리 투자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제 쫓아오는 중국 업체들이나 중동 업체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은 좀 어느 섹터에서나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셨는데 바로 우리 섹터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게요. IT요, IT. IT 부품 안 좋게 보셨고 흐름들도 상당히 안 좋고 하지만 우리는 IT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꾸준하게 좀 질문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정말 너무 부진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도 못하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성장 전략이 좀 어떻게 좀 우리가 다가가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떠십니까? IT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점점 더 사양이 고급화되는 하이엔드 쪽이 있고 로엔드 쪽이 있는데 하이엔드, 로엔드 모두 추가적으로 가장 증가할 수 있는 물량, 부품 중에서 가장 물량이 증가할 것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면 대형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램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 말고도 뭐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이 워낙 많아서 대부분 지금 대형 패널도 가격을 쉽게 상승 시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조금 제외를 하고 디램 쪽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스마트폰의 디램 채용량과 증가율을 보면 증가율은 2015년을 정점으로 떨어지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물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셀러 마켓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이익의 정점이 뭐 빠르면 올 3분기 정도는 오겠지만 어쨌든 물량 기준의 매출 증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있어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계속 좋은 의견 드리겠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는 140만 원권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저가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가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해서 당장 올라가진 않는다. 외국인들이 매도가 진정되는 시점부터 올라갈 거다. 그런데 이 공매도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가 환매되는 구간에서는 내려온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140만 원권 아래에서는 삼성전자를 그동안 안 담고 있었다면 정말 좋은 가격에 내가 좋은 종목을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최소한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30% 정도는 담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IT 쪽에서 지금 유일하게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 시장이 IT 서비스 시장입니다. IT 서비스요. IT 서비스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면서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B2B 시장 쪽으로 보면 B2B 시장이 더 좋은데 B2B 시장은 글로벌 업체들이 지금 모두 점유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IBM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모두 점유하고 있어서 한국 업체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제가 보기엔 들어가서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서 게임이 벌어질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의 갭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말 뭐 혁신적인 걸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쉽게 깨져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쪽 시장은 우리가 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아랫단 실제적으로 IT 서비스 아랫단에서 B2C 개념으로 움직이는 쪽에서 가장 눈에 띄고 있는 게 최근 NHN의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NHN의 라인이 내년 정도 되면 전체 NHN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NHN의 가치는 이제부터는 라인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라인 가입자가 2014년 되면 4억 명 정도에 이르를 것이라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7억 명 정도를 갖고 있는 페이스북이 시총이 20조인데 현재 지금 NHN은 뭐 시총이 뭐 물론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NHN이 지금 PR이 높다고 해서 비싼 건 아니다. 또 SNS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뭐 게임도 붙고 결제 시스템도 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그쪽으로 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NS의 확장성을 고려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데이터 시장, 뭐 그다음에 클라우드 시장에 있어서의 핵심은 통신주와 NHN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특히 NHN은 분할하고 나서 라인을 갖고 있는 걸 사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분할하고 나서 라인을 갖고 있는 종목이 오히려 이제 초반부터 폭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다가 못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30만 원대에서 정체되고 있을 때 확보를 해서 그때 분리되고 나면 이제 지주회사 종목군을 조금 줄이고 라인 쪽을 더 강화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서비스 쪽에서의 이 NHN 좀 많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좀 시장이 좀 그래도 보입니다. 좀 밝게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구름이 끼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섹터들은 좀 나오네요.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김정혜 애널리스트였습니다.